책장 사이의 마법, 소리로 된 이 세계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지난 방송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고 이어서 본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부타이와 제베가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 러시아 남부의 평원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을 넘기 전에 있었던 시르반 왕국이 몽골군에게 거짓항복을 했었죠. 그래서 산 너머에 있는 유목민족인 쿠만족에게 몽골군의 진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몽골군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몽골군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쿠만족 기병이 전투하기 좋은 진영을 잡고 몽골군을 협곡에서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서 전투에서는 도저히 쿠만족을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투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쿠만족의 분열을 노리게 됩니다. 쿠만족의 일부 세력들의 욕망을 읽어서 그 욕망을 건드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전리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쿠만족에게 몽골군의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적의 일부 세력이 퇴각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적이 퇴각했을 때 적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기습함으로써 쿠만족을 괴멸시키는 그런 전투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쿠만족이 괴멸하면서 쿠만족의 족장인 쿠텐이 쿠만족의 잔당을 데리고 북쪽으로 향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쿠텐이 북쪽으로 향한 이유는 러시아 공국들을 다니면서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러시아 공국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지원병을 요청하는 쿠텐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쿠텐의 모습을 상황극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을 잃은 데다 형과 조카까지 떠나보낸 쿠텐은 나머지 쿠만족 병사들과 함께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는 러시아 공국인 키예프와 체르니고프 등지를 다니며 지원을 호소했다. 쿠텐의 주장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몽골군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를 향한 쿠텐의 호소는 거의 1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쿠텐은 키예프 공국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궁정으로 방문하였다. 쿠만족의 수장 쿠텐, 키예프 공국의 대공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서 오게. 내가 이렇게 자네를 부른 것은 함께 연합하여 몽골군에 대항하기 위함일세. 대공,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 요청을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는데 이제 와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자네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상 우리의 사정을 솔직하게 밝히겠네. 몽골군이 드네스트르강 기슭을 따라 행군하면서 그곳에 농장과 민가를 초토화시키고 있네. 이제는 더 이상 몽골군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자네에게 지원을 부탁한 것이야.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쿠만족 기병은 어느 위치에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자네 쿠만족들은 몽골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기에 우리 공국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이네. 자네들이 선봉에 서서 몽골군과 격렬하게 싸운다면 모두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일세. 바라던 바입니다.
제4위인 갈라치아 대공 무스티슬라프와 함께 좌우익을 구성하여 최전선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쿠텐의 사위인 무스티슬라프는 다른 대공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몽골군이 공국의 심장부로 들어오기 전에 몽골의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고. 그리하여 가장 먼저 무스티슬라프와 그의 사위인 볼리니아의 다니엘 대공이 군사들을 모았다. 곧 쿠르스크의 올레크 대공, 그리고 키예프와 체르니고프의 대공들이 이끈 분견대가 합류하고 수즈달의 유리 대공까지 로스토프의 대공인 조카의 군대를 보냈다. 이들이 연합하자 러시아의 군사는 8만 명에 육박하는 대군이 되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군의 움직임은 곧 몽골 정찰병들에게 포착되었다. 수부타이와 제베는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수부타이 장군, 구만족을 필두로 적의 공국들이 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밀정에 따르면 그들의 연합은 8만 명에 이르는 대병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도 더 대군이군요. 주치 장군님에게 요청한 원군은 제 시간에 도착할까요? 그것이 주치 왕자님이 병에 걸려서 도저히 움직이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군, 적에게 사신을 보내 정전을 제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적이 순순히 정전에 응할까요? 미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키예프 대공에게 사신을 보내 우리 군은 단지 구만족을 섬멸시키기 위하여 이곳까지 온 것이라고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그 말을 납득시키려면 우선 동쪽으로 우리 군을 퇴각시켜야 하겠군요. 드네프르강 동쪽에 구르스크로 향합시다. 그곳은 물살이 느려서 적이 우리를 추격하더라도 맞아 싸우기 좋은 장소입니다. 몽골군의 사신을 접견한 키예프 대공은 그 사신을 단숨에 처형해버렸다. 그리고 몽골군과 싸울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몽골군과 러시아 공국의 연합 세력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쿠르스크의 올레크 대공, 우리 연합 세력의 집결지는 어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드네프르강의 오르티차섬으로 하는 것이 좋겠소. 그곳에서 모여서 선발대인 우리 군을 따르는 게 좋을 것이요. 이제 우리 쿠르스크군은 곧 몽골군과 대치하게 될 것이니 기동력이 좋은 구만족기병은 퇴각하는 몽골군의 후방으로 향하는 것이 좋겠소. 과연 물샐 틈이 없는 지시입니다. 기예프와 체르니고프 대공, 그리고 갈리치아와 볼리니아 대공이 이끄는 군사들은 수천 척의 배를 타고 몽골군을 추격하는 중이니 이제 사방에서 몽골군을 포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몽골군에서 다시금 사신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쿠텐과 올레크 대공은 사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몽골군의 사신이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 몽골군은 그대들 연합군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뭐라고? 그것이 사신이 할 말의 전부인가? 이전에 사신은 정전을 청하러 왔는데 이번에는 대담하게도 전쟁을 청하고 있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 따윈 없소. 다만 우리 몽골군이 싸우기로 결심한 이상 충분한 방비를 하기 바라오. 몽골군의 사신은 곧바로 일어나 돌아갔다. 쿠텐과 수많은 대공들은 몽골군의 전원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일 거라고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앞선 상황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 공국은 몽골군이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의 1년 동안 쿠텐의 요청을 계속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자신들의 농장과 민가를 초토화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연합을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몽골군이 타문화권을 공격할 때 왜 농경지와 민가를 초토화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유목민족의 생산 기반이 양과 말과 같은 짐승이라면은 정주민들의 생산 기반은 농토가 되겠죠. 몽골군이 적의 생산 기반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런 농경지나 민가를 초토화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방의 정치 세력이 주민과 생산시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상대 세력을 도발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러시아에서 몽골군이 농경지와 민가를 초토화한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군이 어떤 식으로 전투를 하는 그런 세력인지 좀 간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 세력에게 전략적으로 공포심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몽골군이 이렇게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워낙에 빈번하게 몽골군이 파괴 행위를 보이기 때문에 몽골군은 타문화권의 도시를 만나면은 항상 파괴만 하는 파괴의 제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몽골군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학살과 파괴를 자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의 예를 들면은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해서 상대 세력을 포섭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몽골군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학살과 파괴를 자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부타이와 제베 서방 원정군이 아직 이슬람권을 지나고 있을 때 수니파 무슬림의 환심을 사서 시아파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수니파 무슬림들의 도시에서 학살과 파괴를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을 통해서 미리 이슬람 세력이 두 가지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두 분파 중에서 한 분파는 자기네가 회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전략적인 경우에는 학살과 파괴를 자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튼 간에 원래의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엄청난 대군인 8만 명의 러시아 연합군을 결성한 러시아 공국들은 몽골군을 크게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은 이 연합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키예프 공국의 대공이 몽골군이 내미는 손을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몽골군의 사신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몽골군은 곧바로 사신을 다시 보내서 이 러시아 연합군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몽골군이 이 러시아 공국의 연합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과정은 상황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몽골군이 선전포고를 하긴 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몽골군은 러시아군에 의해 고립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동쪽으로 퇴각했다. 수부타이와 제베는 하마베크라는 무관을 불러 특별한 임무를 지시하였다. 하마베크, 자네에게 1000명의 군사를 맡기도록 하겠네. 우리 군의 우위를 맡아주게. 장군들께서 저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저 후위를 맡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제 임무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적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러시아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널 때 충분히 시간을 끌도록 하게. 그리고 수부타이가 뜸을 들이자 하마베크가 단호하게 선언하였다. 저를 비롯한 후위 1000명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지막까지 적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장군께서 의도하시는 바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네에게는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렇다네.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 우리의 살을 내주고 적의 뼈를 깎을 생각이네. 자네가 협조해준다면 우리 몽골군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야. 하마베크를 후위에 남겨두고 수부타이와 제베가 이끄는 몽골군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후퇴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쿠테네 사위 무스티슬라프가 이끄는 러시아군의 선봉이 하마베크와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무스티슬라프는 공을 세우기 위해 독단으로 1만 명의 군사를 배에 태워 강을 건넜다. 하지만 몽골군 궁병의 화살 공세에 큰 피해를 입었다. 하마베크는 그렇게 한동안 맹렬하게 저항했으나 몽골군 후위는 곧 러시아군에게 한 명도 남김없이 살해되었다. 결과적인 승리에 고무된 무스티슬라프는 몽골군을 집요하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수부타이와 제베는 그런 러시아군의 동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난 보고를 통해서 러시아군에 대해서 제법 많은 정보가 모였을 것으로 봅니다. 제베 장군께서는 러시아군의 허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봉인 무스티슬라프가 하마베크와의 전투에서 내린 결정은 모두 그가 즉흥적으로 독단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군은 제각각으로 따로 논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파고들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적군의 선봉은 아마 하마베크의 후위를 전멸시킨 무스티슬라프였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 군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이왕 적을 유인할 거라면 우리가 이전에 세밀하게 정찰한 바 있는 그런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런 몽골군의 속내를 잃지 못하고 아조프의 북쪽으로 후퇴하는 몽골군을 9일 동안 맹렬히 추격하였다. 러시아군의 선봉을 뒤따르는 분견대는 거의 90km를 이동하면서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이런 점을 모두 간파하고 있던 몽골군은 1223년 5월 31일 칼카강 서쪽 기슭에 멈춰 방향을 바꾸고 강을 등진 채 전투태세를 취했다. 몽골군의 형세는 강을 등지고 넓은 지형에 일렬로 늘어선 형세였고 무스티슬라프가 이끄는 러시아 선봉은 좁은 협곡을 통해 몽골군이 배수의 진을 친 곳으로 나아갔다. 하하, 몽골군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갈라치아군과 구만족 기병대는 단숨에 돌격하여 몽골군을 돌파하도록 해라. 무스티슬라프님, 분견대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군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건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앞에 약해 빠진 적이 있는데 돌격하지 말고 구경만 하라는 것인가? 시끄럽게 굴지 말고 서둘러 돌격하라. 이미 공격을 시작한 선봉을 따라서 후방의 쿠르스크와 볼리니아의 군사들도 전투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공격은 몽골군이 예상한 대로 조직력이 매우 약했다. 몽골 경기병대는 러시아군의 공격로를 앞뒤로 오가며 공격하는 정석적인 공격만으로 러시아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다. 이들로 인해 선봉에서 싸우는 갈라치아군과 쿠만족 기병 사이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부타이가 명령했다. 전방으로 화로를 던져서 연기를 피워라! 몽골군이 던진 화로로 인해 전장에 시커먼 연기가 들이우자 시야가 가려진 몽골 경기병대는 곧바로 공격을 중단하였다. 러시아군이 연기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수부타이가 명령했다. 갈리치아군과 구만족 기병 사이에 벌어진 틈을 파고든다. 적의 선봉 사이에 난 틈에 쐐기를 박을 것이다. 일제히 돌격하라! 몽골군의 돌격으로 공포에 질린 쿠만족은 후방으로 달아났다. 그때 뒤늦게 공격에 가담한 쿠르스크와 볼리니아 분견대가 쿠만족의 후퇴를 목격하였다. 쿠만족 놈들이 공문일 빼고도 망치는군. 우리 군의 진영을 반으로 나눠 그 사이로 쿠만족 기병이 지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쿠르스크와 볼리니아 군대가 두 갈래로 나뉘자 쿠만족 기병을 쫓던 몽골군이 두 갈래로 나뉜 쿠르스크와 볼리니아 군대를 맹렬히 공격했다. 갑작스런 몽골군의 돌격에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했던 쿠르스크와 볼리니아의 군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쿠만족 군대는 계속 도망치다가 후방에 있는 체르니고프의 군대와 맞닥뜨렸다. 이번에는 체르니고프의 군대가 피할 틈도 없었다. 즉, 쿠만족의 군대와 체르니고프의 군대가 충돌하게 된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수부타이가 명령하였다. 멍청한 놈들! 적군은 서로 충돌하고 뒤엉켜서 큰 혼란에 빠져있다. 모두 적을 완전히 에워싸고 공격하도록 해라.
결국 지휘체계가 허술하고 서로 자충우돌하기에 바빴던 러시아군은 몽골군에게 괴멸되었다. 그나마 일부의 군사가 무스티슬라프와 함께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한편 이동속도가 느렸던 수즈달 블라미드르 대공의 군사는 칼카강에서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체르니고프 시까지밖에 진군하지 못했다. 앞서 상황극에서 묘사한 대목은 일명 칼카강 전투라고 불리우는 그런 전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몽골군이 승리하게 된 거는 크게 두 가지의 비결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군이 그 수는 많지만 굉장히 허술한 조직력을 보이는 그런 연합이었다는 것을 파고든 게 주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지형으로 상대방을 유인했다는 점입니다. 몽골군이 선택한 전장은 입구는 좁고 몽골군이 자리한 곳은 넓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군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전략을 펼칠 수가 있었지만 그 전장으로 들어오는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좁은 협곡을 통해서 소수의 군대가 하나씩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략을 펼치는 몽골군에게 각계격파 당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의 전장이었습니다. 이런 전장의 지형적인 조건을 잘 활용한 것이 몽골군의 또 다른 승리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전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봉인 무스티슬라프하고 쿠만족 기병대가 아군이 충분히 합류하기 전에 섣불리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유럽 기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을 서두르다가 충분한 군대가 결집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몽골군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사로서 자기의 공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긴 행동일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몽골군은 이렇게 급히 달려드는 러시아군의 두 선봉을 양쪽으로 쪼개기 위해서 중기병대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요. 쿠만족 기병대가 갑자기 공포에 질려서 후방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몽골 중기병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크게 밀리게 되면서 전투 상황에서의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서 후방으로 도주를 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몽골군은 도망치는 쿠만족 기병대를 계속 추격을 하면서 후방으로 도망치는 쿠만족 기병대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자꾸 두 갈래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몽골 중기병들이 그 두 갈래로 나뉜 군사들을 또 각계격파하고 계속 쿠만족 기병대를 추격을 하면서 두 갈래로 나뉜 군사들을 각계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만족 기병대가 심지어 아군하고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뒤엉키고 엉망이 된 러시아 군대를 최종적으로 넓은 지대에서 포위 공격하면서 이 칼카강 전투는 몽골군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전투 이후에 250여 킬로미터에 걸쳐서 러시아 패잔병들을 제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군의 추격 역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250km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새삼 그 역량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군의 사신을 살해한 키예프군은 1만 명 정도가 학살이 되고 키예프 대공은 상자에 가둬서 질식사를 시킵니다. 몽골군은 아군과 적군을 막론하고 왕족 같은 경우에는 전투 중이 아닐 때는 그 왕족이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질식사시킴으로써 이 키예프 대공에 마땅한 그런 형벌을 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칼카강 전투까지 치른 몽골군은 충분한 정찰과 전투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후퇴하는 경로는 진군하는 경로와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몽골군이 진군할 때는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 러시아 평원으로 왔지만 이제는 산맥에서 겪은 그런 고생 때문인지 산맥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러시아 평원을 통해서 동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러시아 평원의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서 칭기스칸의 군대와 합류하려고 한 건데요.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제베가 열병으로 숨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제베의 죽음을 지켜보는 수부타이의 감회는 참 남달랐을 것 같아요.
한때는 자기를 지휘하던 상급 지휘관이기도 했고 또 서방 원정 도중에는 자기를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그런 제배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던 그런 동료가 열병으로 숨지게 되는 이 과정에서 수부타이의 감회가 참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 수부타이와 제배의 1차 서방 원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부타이와 제배의 1차 서방 원정은 3년의 시간 동안 약 1만여 킬로미터를 이동한 역사상 가장 긴 기병 원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의 상대가 전부 다 수적으로 우세한 군대였다는 점이 참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소개해드린 게 수부타이 제배의 1차 서방 원정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부타이 파트의 2차 서방 원정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역사와 사람 이야기로 뵙도록 하고 책장 사이의 마법의 에피소드로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